선행학습의 기회로도 많이 삼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모래성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또 뭐 선행학습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그거는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먼 훗날 밀리게 될 겁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님과 우리 아이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그 방학 때 이제 부모들이 좀 백업도 백업이지만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선행학습의 기회로도 많이 삼잖아요. 근데 제가 교수님 그동안 이제 뭐 인터뷰 해오신 것들을 보면 선행학습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좀 오해세요. 저는 선행학습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선행학습도 정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뭐 3학년짜리가 미적분 배우고 이제 그거는 뇌 자체가 그 영재 0.001%에 해당하는 영재 아니고서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풀어낼 수는 있지만 그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나중에 모래성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저는 정말 진정한 선행학습은 아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현 단계의 학업을 조금 더 심화하고 응용해 가는 게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앞서서 한 그런 공부들이 결국은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실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어떤 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라서 결국은 대학 입시 때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래의 수준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래성 갖다가 표현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선행학습은 진도를 무조건 빼고 무조건 많이 앞선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배우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외국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이들만 이렇게 뭐 거기서 홈스테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연령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뭐 고등학교 정도는 혼자 보내는 경우가 뭐 종종 있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우리나라는 달려야 되니까 오히려 한 달 동안 어디 외국을 혼자서 보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드물고 보통 어릴 때 보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럴 때 부모가 같이 가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고 저는 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근데 그 목적이 아이 영어를 늘게 하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 때문에 부모 없이 아이 혼자 15세 미만의 아이를 홈스테이나 또는 뭐 친척집, 이모나 뭐 무슨 아는 이웃집에 누구 뭐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연령대까지는 부모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정서적인 재충전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인지적으로도 학습도 더 잘 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어떤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잘 조직화하는 것들이 쉽지 않고 조금은 감정에 휩쓸릴 수 있는 시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몸집은 뭐 산만해졌어도 뇌는 전기업 기능이 아직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홈스테이 갔다가 뭐 거기에 홈스테이의 가정에 무슨 그 형제 자매들하고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 친척집이니까 이모니까 고모니까 잘 돌봐주겠지, 자기 자식처럼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 이모나 고모는 너무 이제 아이를 맡겨줬으니까 잘 돌보려는 그런 욕심에 너무 또 과도하게 아이를 통제하고 관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은 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트라우마를 겪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달 살이 그런 거 좋은데 부모하고 함께 가라. 일단 추천은 가라. 어린아이들일수록 부모하고 함께 가라. 이고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모 집이었어요. 이모 중에도 아주 이렇게 나이스하고 너그러운 이모가 있고, 조금 더 네가 여기 영어 공부하러 왔으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배워가야 돼 그러면서 뭔가 프로덕트를 내고 싶어하는 또 이모가 있어요. 엄마 못지않은 거죠. 근데 그게 살짝
과도해. 그랬던 이모가 있어가지고 네. 이 아이가 갔다가 이모의 형제들하고 이모가 이모가 이제 거의 스케줄을 그냥 뭐 30분도 아니로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모의 그 자녀들한테는 오히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널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쉴 틈 없이 돌리고 동생들은 왜 이렇게 노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여기 놀러 왔냐? 엄마가 너를 여기에 왜 보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모하고 계속 싸우게 된 거예요. 네. 급기야는 아이가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나 바로 한국 가고 싶다. 그랬더니 또 엄마는 너 그거 하나 못 견디고 이모네하고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이제 얘 탓을 하고 집에서도 안 받아본 그런 경험을 이모한테 또 홈스테이 그 주인분들한테 받으니까 아이가 네.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튕겨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지간하면 한 중학생까지는 혼자는 같이 보내지 가라. 마라. 예, 갈 거라면 같이 가라. 알겠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사실 이 방학이란 게 이렇게 뭐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만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럼요. 예. 팬데믹 때 이미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누가 돌봐주건 아니면 어딘가 공부를 시키려고 특강을 보내건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건 돈이 들고 또 돌봄 이슈, 비용 이슈 또 그리고 부모하고 아이의 마음이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은 이제 뭐 방학 숙제도 없겠다. 딱 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는 어떤 마음이죠? 그동안 학기 중에 못했던 학업, 부족한 부분 보충해줘야 되겠다. 네.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이제 벌어지는 게 방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방학 때 좀 쉬고 싶은데 부모들은 방학을 어떤 백업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맞아요. 거기서의 어떤 그 차이. 네, 맞아요. 갈등은 뭐 불가피하다. 네, 불가피하죠. 방학이 끝나면 정말 그 갈등이 폭발해가지고 예를 들면 소아정신과를 방학 이후에 찾는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부모님 눈에 아이가 그냥 계속 게으름 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너무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면 이제 아이는 평소에도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양치질 좀 할까? 뭐 씻을까? 식사하러 나오렴? 뭐 그런 어떤 말에도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아이한테 뭘 잔소리한 것도 아니고 밥 먹으러 나오라고 했을 뿐인데 양치질 하라고 했을 뿐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엄마는 이제 아이에 대한 그 분노가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나고 딱 오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서로 쳐다보지 않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앉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가 뭐 방학 동안에 이래저래 해서 나하고 계속 싸우고 아유 선생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이는 나도 힘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팍 지르고 엄마만 힘들었는 줄 알아? 뭐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돼요. 같이 있는 시간이 가족도 너무 길면 가족이라도 힘든 거는 단점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지적해주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지적하면 애가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탁 교정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안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 같으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적할 사안이 안 보였지만 이제 자꾸 보이면 고쳐주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해서 애를 조금 바르게 잡아주고 싶고 그런 이제 부모의 마음과 아이는 간섭받기 싫고 쉬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서로 충돌을 해서 동상이몽의 그런 상황이 갈등으로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임상 현장에서는 훨씬 많겠죠. 아이도 힘든 아이고 가정도 아무래도 이제 부부 갈등도 약간 있거나 또 아이하고의 갈등이 평소에 있었던 집들이 그 일반 인구보다는 많은 이제 곳이 임상 진료 현장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더 방학 끝나고 나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학 숙제도 없는 이 아이들,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좀 가르치고 지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막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등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잘 쉬는 법을 좀 가르쳐 준다 그럴까요? 쉬는 법이요? 네. 아이들이 쉰다는 게 되게 게으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쉼 속에서 멍 때리는 속에서 엉뚱한 아이디어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거든요. 정 뭔가를 해주고 싶다면 함께 놀이 활동을 많이 해라. 운동이라든지 여행을 다닌다거나 등산을 간다거나 그리고
뭔가 그래도 너무 노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함께 책을 읽어라. 도서관을 간다거나. 저는 책을 같이 빌려오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빌린 책은 이건데 네가 빌린 책은 뭐야? 빌려오고 함께 또 반납하러 가고. 네. 네. 한 가지만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는 게 너무 늦잠 자지 않게. 아, 어떤 루틴이 막 망가지는 거는 리듬. 바이오 리듬이. 아. 네. 스마트폰을 밤늦게까지 보면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스마트폰 자체가 수면을 또 방해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 정말 한 2시간 전에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반납하라고 그렇게 항상 주지를 하는데 수면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 리듬 그리고 일상생활의 설카디안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침에 늦잠 자지 않게 그런 관리 정도 해주시고 함께 좀 바깥 활동 많이 하고 부모하고 함께 봤던 뉴스, 부모하고 함께 봤던 책, 부모하고 함께 봤던 영화 그런 게 다 어떤 삶의 지식이에요. 예. 학교 다닐 때 공부하잖아요. 요새 방학 숙제가 없는 이유가 사실은 다 자유롭게 뭔가를 네가 알아서 좀 한번 계획해서 창의적으로 활동해봐라. 그런 뭐 취지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취지를 10분 살려야 되는데 막 그걸 가지고 또 뭐 선행학습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그거는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그걸 잘 지키면서 키운 아이들한테 네. 먼 훗날 밀리게 될 겁니다. 분명히. 다양한 경험이 있는 학습적- 아이들이 이긴다. 학습적 밀림을 얘기하는 것이 예. 아니에요. 먼 훗날이라고 했어요. 저는 네, 분명히.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밀린다. 왜 부모님들은 아이가 심심해. 엄마 심심해. 막 심심해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그러면 막 심심해? 뭐 해줄까? 뭐 함께 놀을까? 뭐 그러면서 뭔가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냥 원래 심심한 거야. 심심함을 즐겨. 아,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요? 그러니까 심심한 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라. 아, 저는 심심해 하면은 숙제해, 책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심심하다고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전을 못 찾으니까. 심심함을 즐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을 수 있고 아이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수면 중에도 뇌는 계속 활동하는데 뭔가를 하여튼 생각하고 뭐 학기 중에 있었던 어떤 친구하고의 갈등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 내일 뭐 하지? 저녁에 뭐 먹지? 뭐 그런 것도 다 생각이고 저는 그러면서 갑자기 맞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는 기회인데 뭔가 이렇게 그 부모가 탑다운식으로 자꾸 과제를 부여하면 아이들은 자기 혼자 유연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시키면 엄마 나 잘했어? 시키고 검사받고 시키고 뭐 엄마가 시킨 거 완수하고 검사받고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좀 나이를 높여서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 마냥- 아이들을 심심하게 냅두면 안 되겠죠. 스케줄에 따라서 본인의 삶을 관리하는 훈련을 중고등학교 때는 좀 방학 동안에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구조가 없잖아요. 스트럭처가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게 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요새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애가 심심해하는 거 못 견디고 또 애가 실패하는 걸 못 견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전문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실패했을 때 한 1분 정도는 속이 상해요. 네. 근데 동시에 그래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아이는 엄청 큰 걸 배웠을 거야. 예. 그래서 실수가 절대로 뭐 엄청난 게 아니라 너무 과정 중에서 너무 다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그게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식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꼭 경험하게 해라. 그러려면 엄마가 다 해주면 시행착오 안 하잖아요. 네. 스스로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학 때 좀 애들이 심심한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오히려 실패할 좀 기회를 주고 이런 좀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설프더라도 엄마가 볼 땐 너무 왜 저렇게 하지? 네. 저렇게밖에 못하지? 예.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제 제가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지켜만 봐라. 그리고 혹시 땡땡아 하다가 어려우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네. 그때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면 아이는 아주 과도하게 의존적인 아이가 아닌 다음에는 해보려고 애를 써요.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막판에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때 그래 엄마 도움이 필요하구나. 어떤 부분에서 막혔어? 어떤 부분을 도와줄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 짠 하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럼 아이의 자율성도 기르면서 과도하게 또 엄마가 너무 나를 이렇게 좀 방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안 하게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말고 네. 좀 엄마도 뭐 책이 읽기 싫으면 잡지책이라도 네. 신문이라도 가계부 정리라도 뭔가 이렇게 뭐 필사라도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나는 네 옆에 지금 있어. 너를 통제하진 않지만 네 곁에 언제나 있어. 언제나 네가 도움을 요청할 때 엄마는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물리적 공간에서 너무 저기 방 안에 들어가서 낮잠 자지 마시고 야 엄마 피곤하니까 되게 잘하시네요. 엄마 피곤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그리고 엄마가 이따 깨서 뭐 어떻게 잘했는지 볼게. 그러고 이제 마치 점검 뭐 그런 식이 아니라 엄마는 늘 네 곁에 있고 엄마도 함께 얼러트하게 있기는 하지만 네가 스스로 하는 게 좋아. 네. 그리고 엄마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든 도와줄게. 이제 그런 되게 적절한 거리 두기와 또 언제든 엄마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는 게 아이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면서도 자율적인 어떤 그런 자율성도 키워주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동안에 부모가 해야 할 것, 이것만 기억해라. 그다음에 동시에 좀 어려운 질문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만 기억해라. 이렇게 두 가지 하나씩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해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아야 되는 거. 관리를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럼 그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금 그 하루의 일과를 무비판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뭐 했어? 뭐 책 몇 권 읽었어? 몇 장 읽었어? 무슨 숙제했어? 다 마쳤어? 그런 어떤 질문보다는 오늘 하루는 즐거웠어?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이었어? 또 즐거웠어? 그러면 왠지 즐거웠어야 할 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폐쇄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개방형으로 어땠어? 오늘 어땠어? 오늘 하루 우리 유미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속상한 일은 없었을까? 즐거운 일은 없었을까?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런 거를 꼭 했으면 좋겠고 과도한 통제는 가능하면 금해 주셔라.